한국인들의 DNA에는 지구상에서 볼 수 없는 무언가가 숨어 있는 것 같아요. 20년간 전 세계의 수많은 나라를 취재해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인들에게는 특별한 무엇인가를 느꼈습니다. 라고 말하는 CNN 수석 프로듀서가 있는데요. 무슨 이유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러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해외 커뮤니티 레딧에 올라온 사연으로 제작된 영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CNN 수석 프로듀서 마이클 앤더슨입니다. 20년간 전 세계의 수많은 이야기를 취재해왔지만 한국에 대해 취재하면서 이렇게 제 마음을 흔든 적이 없었습니다. 지난달 제가 CNN에서 기획하고 방영된 리커넥트 사우스 코리아 특집 다큐멘터리는 제 경력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방영 직후 미국은 물론 유럽 전역에서 시청률 1위를 기록했고 무려 2주 동안 SNS 실시간 트렌드를 장악했습니다. 처음 한국 특집을 기획했을 때 많은 동료들이 반대했습니다. 왜 하필 한국인가요? 다른 주제는 없나요? 하고 저에게 다시 질문을 던졌죠. 하지만 저는 한국에 대한 확신이 들어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의 곳곳을 취재하며 보고 느낀 점,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에서 방영된 다큐멘터리 내용들을 다 이야기해드리려고 해요. 제가 처음 한국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저의 17살 딸 때문이었습니다. 그녀의 방에서 매일 들려오는 K-팝 음악과 그리고 밤새 정주행한다며 한국 드라마에 빠져있는 모습을 보며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죠. 하지만 점차 이것이 단순한 10대들의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빠, 이건 그냥 음악이나 드라마가 아니야. 한국은 뭔가 달라. 처음에는 딸의 말을 그저 10대의 열정으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대해 취재를 시작하면서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저는 한국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BTS는 빌보드 차트를 석권했고 블랙핑크는 코첼라의 헤드라이너가 되었습니다. 기생충은 아카데미상을 휩쓸었고 오징어 게임은 넷플릭스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시리즈가 되었죠. 삼성폰은 애플의 아이폰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현대차는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 세계는 한국의 놀라운 성과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3나노 반도체 양산에 세계 최초로 성공했고 한국의 조선 기술은 이미 세계 1위. 방위산업은 영국, 폴란드가 먼저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한국인들의 빨리빨리 정신입니다. 다른 나라들이 10년 걸려 이룰 변화를 한국은 1년, 2년 만에 이뤄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시기가 대표적인 일입니다. 전 세계가 마스크 수급에 어려움을 겪을 때 한국은 단 2주 만에 마스크 대란을 해결했습니다. 진단키트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개발했고 전자출입 명부 시스템은 WHO가 벤치마킹할 정도였죠. 더 놀라운 것은 한국인들의 에너지입니다. OECD 국가 중 가장 긴 노동시간을 기록하면서도 저녁만 되면 한국인들은 완전히 다른 얼굴을 보여줍니다. 한강공원은 운동하는 사람들로 가득하고 가로수길과 이태원의 식당들과 술집들은 새벽까지 젊은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하죠. 심지어 여행객들은 서울은 잠들지 않는 도시라고 부릅니다. 도대체 이들의 에너지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2019년 강원도 산불 사태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국에서 수많은 소방관들이 자원해서 달려왔고 일반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구호품을 보냈습니다. 피해 복구도 세계에서 유례 없이 빠른 속도로 이뤄졌죠. 특히 인상적인 것은 이런 위기 극복의 경험들이 오히려 그들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매번 위기를 겪을 때마다 한국인들은 한 단계씩 더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의 가장 놀라운 점은 바로 배움에 대한 특별한 열정입니다. 얼마 전 포브스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세계 100대 기업의 연구소장 중 한국인 비율이 무려 15%를 차지했습니다. 인구가 5천만도 안 되는 나라에서 말이죠. 실리콘밸리의 한 벤처 캐피털리스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의 실력은 이미 전설이 되었습니다. 구글, 애플, 테슬라. 이들은 이제 한국 공대 출신들을 서로 데려가기 위해 경쟁하고 있죠. 제가 한국에 대해 알면 알수록 정말 놀라웠던 것은 한국의 역사였습니다. 1950년대 전쟁의 폐허 속에서 우리가 보낸 구호물자를 받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었다는 사실이 저를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역사는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부분이죠. 실제로 한국의 변화는 상식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1953년 한국전쟁 직후 1인당 국민소득은 $67.
아프리카 최빈국보다도 못한 수준이었습니다. 국토는 폐허가 되었고 천연자원도 자본도 없었습니다. 그때 한국은 희망 없는 나라로 불렸습니다. 세계은행조차 한국에 대한 투자를 거부했죠. 회생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하지만 불과 한 세대 만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조선, 반도체, 자동차, 스마트폰.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품목만 해도 수십 개에 달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변화의 속도였습니다. 영국이 산업화에 200년, 미국이 100년, 일본이 50년 걸린 과정을 한국은 불과 30년 만에 해냈습니다. 놀라운 성과죠. 더욱 특별한 것은 위기 속에서 발휘되는 한국인들의 저력이었습니다. 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세계가 한국의 몰락을 예측할 때마다 그들은 더 강하게 일어섰습니다. 한국인들에게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그들에게 불가능이란 단지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의미일 뿐이죠. 정말이지 한국인들의 끈기는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지켜본 바로는 그들의 가장 큰 무기는 단결력이에요. 위기가 닥칠 때마다 한국인들은 하나가 되었죠.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한국인들의 단결력은 빛을 발했습니다. 마스크가 부족했을 때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마스크 양보 운동에 동참했고 의료진을 위한 응원 물품을 보내는 등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시민의식을 보여줬습니다. 한국인들은 단결력 DNA가 뚜렷하게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들은 우리라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우리나라, 우리 회사, 우리 동네. 이런 표현에는 깊은 유대감이 있죠.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러한 단결력이 젊은 세대에서도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청년들의 자발적인 환경운동,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활동, 그리고 재난 현장에서 보여주는 청년들의 헌신적인 봉사정신까지. 또한 2002년 월드컵 당시 수백만 명의 국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붉은 악마가 되어 하나의 목소리를 냈죠. 경기가 끝난 후 그들은 자발적으로 쓰레기를 줍고 거리를 청소했죠. 어떠한 통제도 없었지만 모두가 하나처럼 움직였죠. BTS의 팬클럽 아미가 보여주는 조직력, 전 세계를 휩쓰는 K문화에 대한 자부심, 올림픽에서 울려 퍼지는 대한민국 응원 구호까지. 개인주의가 만연한 현대사회에서 이토록 강력한 공동체 의식을 가진 국가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저는 한국의 또 다른 면을 찾아 나섰습니다. 1960년대 한국의 땅은 모두 민둥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나무를 심었죠. 그리고 보세요. 지금은 푸른 숲이 되었지 않습니까? 강원도의 한 산림 전문가가 들려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보여준 과거 사진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황폐했던 산들이 놀랍게도 단 10년 만에 푸른 숲으로 변해 있었죠.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재난 상황에서 보여주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였습니다. 2023년 여름 세계 잼버리 행사에서는 전국을 강타한 폭염 속에서 4만 명의 세계 각국 청소년들이 더위에 지쳐 힘들어했죠. 전국의 지자체, 학교, 기업들이 즉시 시설을 개방했습니다. 대학교는 기숙사를, 기업들은 연수원을, 체육관과 문화시설도 문을 열었죠. 더운 날씨에 지친 각국의 청소년들을 위해 전국이 하나 되어 움직인 모습, 그것은 마치 하나의 거대한 가족과도 같았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일상생활에서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 지하철에서 쓰러지면 즉시 시민들이 달려와 돕고, 재난 문자가 울리면 전국이 하나가 되어 정보를 공유하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너무 궁금한 나머지 직접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서울 명동의 한복판에서 일부러 길 잃은 관광객인 척 연기를 시작했죠. 제가 어설픈 발음으로 길을 물어보자 한 젊은 직장인이 멈춰섰습니다. 그는 서투른 영어로 열심히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영어 실력은 서툴렀지만 그의 표정과 바디랭귀지는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따뜻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가는 방향과 반대임에도 지하철역까지 저를 데려다 주겠다고 했죠. 취재 중 목이 말라 들른 스타벅스에서 저는 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사람들이 노트북, 가방, 심지어 휴대폰까지 테이블에 그대로 둔 채 커피를 주문하러 가는 것이었죠. 저는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미국 애틀랜타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사회의 특별한 점이 아닐까요? 제 동료 제임스의 말처럼 제 카메라에 담긴 이 장면들은 단순한 친절함이나 안전한 사회 이상의 무언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한국인들만의 특별한 공동체 의식이었죠. 이러한 특별한 신뢰는 어떻게 형성된 것일까요? 저는 그 해답을 찾기 위해 한국의 역사를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한국인들의 공동체 의식은 수천 년의 농경 문화에서 시작됩니다.
모내기와 추수 때면 마을 전체가 하나가 되어 품앗이를 했죠. 서로를 믿고 돕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었던 겁니다. 국립민속박물관의 김민수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점은 이런 전통이 현대사회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이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마을 공동체가 아파트 주민 공동체가 되었을 뿐 본질은 같다고요. 아파트 단지에서 열리는 플리마켓, 층간 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민회의, 이 모든 것이 옛마을 공동체의 현대적 모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공동체 정신의 뿌리는 한국의 역사 속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5,000년의 역사 동안 한반도는 수많은 외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국민들은 하나가 되어 위기를 이겨냈죠. 임진왜란 때의 의병들,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가들. 이런 역사적 경험들로 인해 한국인의 뿌리 깊은 단결력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1592년 일본의 15만 대군이 조선을 침략했을 때의 일입니다. 놀라운 것은 전국 각지에서 스스로 일어난 의병들이었습니다. 양반, 농민, 노비, 신분의 경계를 넘어 모두가 하나가 되었죠. 저의 눈길을 끈 것은 의병들을 지원하는 마을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임진왜란 때도 일제강점기 때도 한국인들은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서로를 위해 싸웠고 서로를 위해 희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인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저는 한국에서의 취재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스탠포드 대학교 동아시아학과 피터 윌슨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쟁, 가난, 외세의 침략. 수많은 고난을 겪으면서도 매번 더 강하게 일어났죠.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이 과정에서 나 대신 우리를 선택했다는 점입니다. 30년간 한국을 연구해온 하버드 대학교 존 도널드 교수는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기록이나 유물이 아닌 살아있는 역사였습니다. 현대의 한국인들 속에서 저는 임진왜란 때 의병들의 모습을,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가들의 정신을 보았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프랑스 소르본 대학의 연구 결과였습니다. 위기가 닥칠 때마다 한국인들은 놀라운 공동체 지식을 발휘합니다. 다른 나라들이 개인의 생존을 선택할 때 한국인들은 공동체의 생존을 선택했죠. 이것은 마치 수천 년간 이어져온 본능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한국을 바라보는 일부 전문가들은 이것이 단순한 역사적 유산이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과거의 영광을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매일 새롭게 이 정신을 재창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인들의 특별한 점이죠. 저는 중국, 일본, 동남아 등 아시아에서의 한국의 영향력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일본도 공동체를 중시하지만 한국과는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인들의 단결은 자발적이고 역동적입니다.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변화하죠. 중국에서의 한국의 영향력은 문화뿐만 아니라 경제적 협력에도 크게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저는 동아시아 각국의 현장을 찾았습니다. 홍콩의 번화가에서, 대만의 작은 거리에서, 그리고 베트남의 시장에서 제가 발견한 것은 현지인들이 만든 한국타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한국의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맨 먼저 베트남에 가서 한국 문화를 함께 나누고 즐기는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K-팝 댄스를 배우는 청소년들, 한국어를 공부하는 직장인들, 한식 요리를 연습하는 주부들. 국적과 나이를 초월해 모두가 하나가 되는 곳이었습니다. 여기는 단순히 한국 문화를 나누는 것 그 이상이었습니다. 매주 토요일이면 K문화 페스티벌이 열리고 한국어 말하기 대회도 있어요. 심지어 김치 담그기 체험 행사도 합니다. 이곳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마치 하나의 큰 동아리 같았습니다. 베트남 작은 골목에 위치한 카페에서 만난 대학생은 저에게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K-드라마가 좋아서 왔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죠. 이곳에서 만난 친구들과 한국어를 공부하고 한국 음식을 만들고 우리는 서로의 꿈을 응원하는 가족이 되었어요. 그의 말처럼 이곳에서는 특별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K-드라마나 K-팝으로 시작된 관심이 이제는 한국의 교육열과 창업 정신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만에서의 한 청년은 한국의 스타트업 문화를 연구하며 자신만의 비즈니스를 시작했고 태국에서의 한 주부는 한국식 반찬 가게를 열어 성공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들이 자신의 경험을 다른 이들과 나누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작은 공유 오피스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현지 청년들이 모여 한국의 성공 사례를 공부하고 서로의 사업 아이디어를 나누는 곳을 가게 됐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이러한 사실도 알려주었습니다. 우리는 한국 드라마에서 단순한 재미 이상의 것을 발견했어요. 포기하지 않는 정신, 함께 일어서는 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바꾸기 시작했죠. 이제는 우리만의 스토리를 만들어가고 싶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들이 만든 한국식 멘토링 시스템이었습니다. 먼저 성공한 사람들이 후배들을 가르치고 그들이 다시 새로운 도전자들을 이끄는 모습은 마치 한국의 선후배 문화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아시아 전역에서 새로운 문화 혁신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선명해요. 베트남의 한 청년 사업가가 들려준 이야기는 저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고마움을 배웠어요. 한국에서는 이것을 은혜를 갚는다고 하죠?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다면 그것을 다른 이에게 전하는 것. 이제 이런 문화가 우리 사회에도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찾던 답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의 특별함은 단순한 단결력이나 근면성실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서로를 향한 깊은 신뢰와 감사의 마음, 그리고 그것을 다시 나누려는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임진왜란 때의 의병들도,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가들도, 그리고 현대를 살아가는 한국인들도 그들은 늘 받은 것을 돌려주는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말레이시아의 한 사업지구에서 저는 특별한 모임을 참석했습니다. 감사 나눔 프로젝트라고 불리는 이 모임에서는 성공한 현지 사업가들이 매주 새로운 도전자들과 만나 경험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저와의 인터뷰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이야기했습니다. 한국 드라마에서 늘 봐왔던 장면들이죠. 선배가 후배에게 커피를 사주며 조언해주는 모습. 처음에는 그저 드라마일 뿐이라 생각했는데 이제는 저희가 그 주인공이 되었네요. 실제로 이 문화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강력한 네트워크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세대와 국경을 넘어 서로의 경험과 지식을 나누는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가 형성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유엔 본부를 찾았습니다. 1950년 이곳에서 16개국이 한국을 돕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70여 년이 지난 지금 한국은 세계 최빈국에서 원조 공여국으로 변모한 유일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특별한 영감을 줍니다. 그들은 도움을 받았던 기억을 잊지 않고 이제는 더 어려운 나라들을 돕고 있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인류애의 실천입니다. 실제로 한국은 아프리카에 교육시설을 짓고 아시아의 개발도상국의 기술을 전수하고 의료 지원이 필요한 곳에 병원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물질적 지원을 넘어 그들의 발전 경험과 노하우를 함께 나누고 있었죠. 우리는 한국의 경험에서 희망을 봅니다. 그들이 했다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한국은 이제 개발도상국들의 등대가 되었습니다. 취재를 마치며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한국인들은 단순히 성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받은 사랑을 다시 나누는 법을 아는 민족이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인들의 진정한 힘인지도 모릅니다. 함께 일어서고 함께 나누며 함께 성장하는 이것이야말로 한국인들이 세계에 전하는 가장 큰 선물일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내용들을 빠짐없이 저희 특집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리커넥트 사우스 코리아에 방영되었습니다. 한국에 계신 분들이 이 내용들을 놓칠 수 있을 것 같아서 해외 커뮤니티 사이트 레딧에 이 모든 내용을 올렸습니다. 레딧에서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많은 사용자들이 한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현대사회에서의 연대감을 언급하며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중 한 사람은 한국인들의 끈기와 연대감은 정말 놀랍습니다. 역사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함께 일어났던 그들의 이야기가 지금도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군요. 라고 밝혔고, 또 다른 사람은 K-드라마와 K-팝을 통해 한국 문화를 접했지만 이렇게 깊이 있는 역사적 배경을 알게 되어 더욱 감동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댓글에서 한국의 교육열과 창업 정신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언급되었습니다. 특히 대만의 청년이나 태국의 주부처럼 한국의 영향을 받아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한 사례들이 인상 깊었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이는 한국 문화가 단순히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이 댓글들을 보며 한국의 소중한 가치가 전 세계에 널리 퍼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리커넥트 사우스 코리아 프로그램이 단순한 다큐멘터리가 아니라 한국과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죠. 이후 레딧에서의 긍정적인 반응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콘텐츠를 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인들의 전통적인 가치와 현대적 변화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더 깊이 탐구하기 위해 다양한 인터뷰와 사례 연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한국의 매력을 더욱 널리 알리고 다른 문화와의 소통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이 모든 여정이 한국을 더욱 빛나게 만들기를 기대하며 저의 취재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한국이 어떻게 세계적인 위상을 갖추게 되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원조 공여국을 넘어 세계 각국에 영감을 주는 등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과거의 기억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현재 한국은 경제적으로 디지털 전환과 그린 에너지 분야에 집중하며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리더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젊은 세대의 가치관 변화가 두드러지고 있으며 K-드라마와 K-팝을 통해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또한 한국은 아시아 및 미국, 유럽과의 외교 관계를 강화하며 국제적인 협력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한국이 과거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과정의 일환입니다. 이 모든 변화와 발전은 우리가 함께 나누고 성장하는 힘을 보여줍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